부동산도 그런 막바지 단계에 이제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이제 미분양이 많이 대거 나타난다든지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지금부터 내년부터 하면은 한 2, 3년 동안이. 고모님, 그러면 이제 예. 부동산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은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사면 좋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그 혹시 시기를 예. 2023년은 지나서 좀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집인데요. 사람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갭 투자에 물려 있는 것도 많고 제로금리가 만들어낸 투자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직 아마 실태도 다 파악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도가 이제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동산 이제 PF 대출 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심각하게 노출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하는 거의 뭐 기업 단위처럼 하는 갭 투자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자기가 그냥 하면서 한 4채, 5채, 뭐 3채, 4채 이렇게 갭 투자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부분의 문제는 뭐 내년부터 노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수준이 이제 계속 유지되면은 참다가 이제 못해서 이제 부동산 물건도 던지게 되고 이럴 텐데요. 그리고 뭐 부동산을 주식시장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야 뭐 자기가 10주, 20주 얼마든지 갖다 팔 수가 있는데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애착이 큰 것입니다. 그걸 뭐 저렇게 덜렁 쉽게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로 가지고 있다가 견뎌보다가 이러다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조금 뒤에까지 이제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영향권은 결국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부터 좀 매물이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지금도 나오겠지만은요. 내년에도 이제 계속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즉각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1년마다 리픽싱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어떻게 보든 내년 정도 가면은 거의 변동금리부 대출을 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상한 금리 여기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향이 꽤 크죠, 사실은요. 예, 그 영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뭐 4%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뭐 7%, 8% 맞아요.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가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쪽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 금리 인상한 거 바뀌는 거를 예. 찍어가지고 캡처를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뭐 4% 있었던 분이 17%가 되고 막 6% 후반 되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17%는 이제 어디 신용을 가서 빌리시든 6%, 7%. 그렇죠. 67. 네. 네. 7% 되는 지금 뭐 거의 네. 많이 접어들었으니까요. 와. 이게 되게 큽니다. 1억 같으면은 이게 700만 원이거든요. 예, 3억만 빌려도 1년에 이자가 2,100만 원입니다. 예, 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게 이제 소비를 어느 정도 제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나타날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베이스를 깔아준 자산이 금리하고 채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사실은 수익률 면에서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훨씬 낫죠. 내년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약간 이렇게 올해에 비해서는 좀 뒤바뀌 되는. 올해는 경기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받쳐졌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금융시장은 모든 자산이 다 박살이 났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실물 시장이 좀 안 좋게 변해가고, 금융 시장은 뭐 예금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올해보다는 좀 낮고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물 경제는 예. 그 부동산하고 더 연관이 깊은 건가요? 깊죠. 뭐 주식 시장도 영향도 있고 하는 것인데, 뭐 이게 자산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 자산이 올해 갑자기 3억이 줄었네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소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 가격 영향도 있고 이제
그 이자 비용 부담도 있고요. 가계부채가 저렇게 증가했는데 얼마 전에 어젠가 언젠가 이창용 총재께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는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다운돼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이제 경제가 좀 안정적인 구조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 안 그러면은 이 구조로 가면은 이제 경제가 취약하다는 거죠. 시약이 외부에서 닥쳤을 때 경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계부채는 너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여전히 내년에 아마 그 효과가 좀 나타날 거고 사람들은 이제 가계부채를 그래서 조정을 해 나가겠죠.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 수익률도 높지도 않고 뭐 부채 수익률은 이렇게 높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가고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자분들은 이게 지금도 그 하락세가 깊어서 2023년에는 그 금리가 또 5.1에서 2024는 4% 정도로 그 미국 연준 그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피크를 찍고 내려가긴 하니까 2023년 빠르면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내년에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다 틀렸던 게 뭐냐면은 연준이나 전 세계의 금리 인상 움직임입니다. 올해 사실은 연준이 4%부터 타겟을 시작해서 4.5도 틀렸고 결국 5.0에서 5.24까지 가게 됐거든요. 무려 1%포인트나 틀렸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그러니까 BOJ까지 저렇게 움직이고 한 것들이 늦게서 BOJ는 이 늦게야 갑자기 또 들구덩 이 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찍 마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BOJ도 있다 보니까 야 일본도 이거 뭐 인플레이션이 좀 오나 뭐 좀 조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전 포인트가 결국 내년에 가서도 사실은 경기 침체하고 관련은 되어 있지만은 결국 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릴까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게 될 텐데요. 아까 이제 내년 하반기쯤은 이제 괜찮은 기회가 온다 하는 분들은 그때쯤은 이제 금리 인하 신호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때도 이제 굳건하게 금리가 버티고 있다면은 그게 이제 좀 더 뒤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실물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파월이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건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금리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텐데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독일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의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은요, 독일은 경제가 강건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무조건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이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국은 막 실업도 생기고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서비스업 국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92년에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한 배경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는 강건한데 다른 나라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것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그래서 파월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강건해야 세계 경제도 좋다. 이야기를 한 것은 야 우리 금리 올린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작고 튼튼해야 결국 니네들 세계 경제도 좋은 것이니까 좀 참고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게 한두 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이 미국의 우방들을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이제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내년에도 계속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일지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 패턴은 이렇게 하여튼 개마고원, 백두산과 개마고원 이렇게 보신다면은 백두산보다는 개마고원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쭉 그냥 상승이 이어지는 듯한. 아, 그렇게 간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금리를 인상한 게 그렇게 하다가 일본 경제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든 사실은 경기의 침체는 일시적이고 물가의 영향력은 영속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가 앞으로 오르겠다는 기대를 높게 잡아버리면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악순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근로자들은 내 임금 올려라.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악순환되고 결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건 없는데 경제만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인플레부터 잡고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경기는 뭐 여차하면은 나중에 부양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면 되는데 네. 인플레 기대 심리는 한번 생기면은 이게 퍼머넌트 쇼크이라고 그러죠. 좀 충격이 영속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어느 나라든지 하여튼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경기에 치중을 더 두는 것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나빠지기를 다들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기를 학수고대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폴 사무엘슨이라고 지금은 작고했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대공황기를 거쳤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항상 그때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네들은 대공황을 안 겪어봤어. 책만 읽고 대공황을 배웠으니까 그 심각함을 모른다. 네. 그때를 겪어본 사람들은 실업이라든지 대공황이 얼마나 겁이 난 것을 니네들이 알 것이다. 해서 그 폴 사무엘슨은 자유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공황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미국 경제에 조금 전통으로는 남아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 예. 고용이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2023년 GDP 성장률은 네. 1% 이내 예. 0.5%인가? 예. 그럼 그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네. 고용 실업률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혹은 성장과의 관계인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면 물가도 떨어지고 실업은 높아져야 되고 하는 것이 옛날에 전통적인 네. 이제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인데요. 그게 이미 다 깨져 버렸고요. 예, 깨져 버렸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50대들도 특히 그렇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뭐 연금 받고 살고 보자 하고 많이 이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느낀 바는 거의 다 젊은 사람 인구는 그렇게 안 많으니까요. 야, 이게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옛날처럼 내가 사람을 구한다고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해고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함부로 해고는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해고를 해놨더니 그다음 좋아질 때 고용을 하려니까 사람을 못 구하겠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의외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지는 선 정도까지는 실업에 크게 유지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만큼 좀 귀해진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뭐 이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예, 달라질 텐데 현재로는 일단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금리를 이제 예를 들어 5%까지 인상을 했다 하면은 경기를 진작시킬 강력한 수단을 하나 가진 겁니다. 이전에 0% 대금리일 때는 경기 안 좋아지면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하면 됩니다. 5%에서 신나게 0.25까지 떨어뜨리면 네. 또 경기가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을 조금 확보한 면도 있고 고용시장도 뭐 이전처럼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저축한 부분에 소비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면서 뭐 그게 이 데이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는데 상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도 공돈 생겼으니까 갑자기 예, 그런 부분에 이제 100만 명이면 꽤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아니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소비 수요 부분도 있고 해서 의외로 좀 잘 받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물가 연동국채나 이런 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은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물가 상승률은 거의 2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 물가 상승률 부분이 사람들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한 2, 3년 동안 조금 반짝 높아지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은행이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떨어지면
바로 좀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의 그때그때 공급 정책,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수요, 인구 구조 이런 거 다 영향을 줄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나 가구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게 다시 턴을 리자일런트 한다 그러죠. 회복성이 좋은 것. 그 국면은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기에 주택시장이 올 때 이제 이슈 이것도 논란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가구 수가 향후 20년 동안 310만 가구가 는다고 그러지만은 570만 가구가 60대 이상 가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 가구는 마이너스 250만 가구이거든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총합적으로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만은 소위 말해 활발하게 결혼을 해서 집을 사는 사람, 애들이 성장해서 더 큰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이쪽의 가구 수는 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 많이 좀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서둘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금리도 개마고원처럼 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요인도 거기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왜냐하면 소득이니까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자신의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금리 요인, 소득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게의 특징이 보면은 집을 활발하게 수요하는 그런 가구 수는 이미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고령층 가구가 늘어난 것이기 따름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세대가 받아줄 수 있는 소득이나 그렇죠. 경제적 수준이 줄어드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2023년은 조금 지나가도 되고 한 2024년부터 좀 한번 생각해봐도 다시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예, 부동산 더 늦게 생각하셔도 될 것 더 늦게 같고요. 생각하셔도 예, 되는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금리가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래 많은데 또 금리가 정리한다고 개마고원처럼 되면은 이 영향이 아마 그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 때 일어난 이게 주택시장의 투자를 지금 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을지. 지금은 그 중에 아주 일부가 터졌을 따름이고요. 그렇구나. 예, 부동산 PF 터졌고, 이제 우리가 금융 경제 이제 제로금리나 이런 때 이제 뿌려놓았던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이제 노출되고 해소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다 겪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뭘 잘못했다고 잡혀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네.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코인에서 이번에 나타나는 거죠. 예, 코인에서 FTX 그 문제 일어나고 그 이제 그 CEO 파운더가 이번에 또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코인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막판에 막 잡혀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요. 이제 부동산도 그런 막바지 단계에 이제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이제 미분양이 많이 대거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신호는 아직은 안 나타났으니까요. 네. 그 신호를 아직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극히는 아니고요.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2025년 2025년 이제 뭐 2024년 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걸 고려하면 정말 핵심지 가능만 하다면은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좋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2020년, 21년, 22년 이런 때는 부동산을 사더라도 우량 핵심 지역을 사기가 좀 힘들어서 주변부 부동산을 샀습니다. 경기 지역 이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런 때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랬고 이런 때가 이제 우량 지역의 부동산도 이제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지금부터 내년부터 하면은 한 2, 3년 동안이 예, 그렇게 좀 보아집니다. 2025년까지.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지역에도 물량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전세가는 뭐 몇 억씩 폭락하고. 우량 지역을 이제 좀 하여튼 향후에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량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뭐 광양하니까 뭐
특별히 광양을 왜 쿡 집어서 이야기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어떤 분이 광양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노후 준비로서 광양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제 월세를 받아서 지내시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길래 야,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20년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그 배당 금액이 많아지려면요, 그 본래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배당 수익률은 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곱하기 그 재산의 가격 한 게 배당 금액인데요. 그 재산의 가격이 자꾸 올라야 자기가 받는 배당 금액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 원본의 가격이 안 오르는 곳에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갈수록 배당 금액은 물가도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가지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부동산이 물가 이상으로 쑥쑥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런 걸 가지셔야 나중에 두고두고 자기의 받는 배당 금액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한 3년 정도, 3, 4년은 이제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 그건 이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해당되긴 한데요. 이제 금리도 좀 꺾여야 되고요.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하니까 조금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은 이제 변동금리부 대출로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우량 지역의 부동산을 사는 것. 그게 한 3년, 4년 동안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3년 남아있으면 열심히 지금부터 일해서 돈 모으고, 예. 뭐, 그때 또 갭 투자를 해두는 것도. 변동금리부 대출을 이제 그때 좀 받으면은 기회가 또 잡을 수 예, 있는. 예.